5번 길 책방. 책방지기 윤조입니다. 오늘의 책은 조지 오웰의 1949년작 1984입니다. 이 작품은 전체주의 독재 사회에서 이에 저항했던 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파멸되는지를 보여주는 근미래 소설인데요. 20세기 책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명작의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은 쌀쌀한 4월, 거리에선 13번의 시계종이 울리고 있었고 한 남자가 추위를 피해 재빨리 승리 맨션의 유리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복도와 계단을 지날 때마다 검은 수염의 빅브라더의 눈동자가 그를 따라옵니다. 포스터 아래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문구가 그의 뒤통수를 위협합니다. 방 안에 들어선 그는 텔레스크린의 볼륨을 줄이고 창가로 다가갑니다. 멀리서는 순찰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엿보고 있었죠. 그는 창밖 너머로 보이는 피라미드 모양으로 우뚝 솟은 웅장한 진리부 건물을 바라봅니다. 건물의 전면으로 당이 3가지 슬로건이 보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노트 하나를 꺼내 텔레스크린의 사각지대, 자신만의 비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체링턴 씨의 고물상에서 발견해낸 이 노트는 누렇게 바래긴 했어도 40년도 더 되어 보이는 근사한 노트였죠. 지금부터 윈스턴이 시작하려는 일은 바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행여 발각이라도 된다면 사형 혹은 강제노동 25년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가 펜쪽을 잉크에 적시고 잠시 머뭇거렸을 때 짜릿한 전율이 뱃속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는 작고 서툰 글씨로 첫 글자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윈스턴 스미스. 그는 그곳 진리부의 기록국에서 일하는 39살의 외부 당원입니다. 잠시 오세아니아의 사회 계급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빅브라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빅브라더 아래 인구 2% 미만의 내부 당원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배 권력을 지닌 자들이죠. 내부 당원 아래에는 외부 당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위 관리로 일거수일투족을 당에 감시당하며 살아갑니다. 맨 하층에는 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프롤입니다. 그리고 진리부, 평화부, 애정부, 풍요부. 총 4개의 정부 청사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도와 교육, 예술을 관장하는 진리부입니다. 실상은 과거를 날조하고 대중을 우민화시키는 곳이죠.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담당하는 평화부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쟁국을 뒤바꾸는 변화무쌍한 곳이죠.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애정부입니다. 빅브라더를 사랑할 때까지 고문하는 곳이죠. 경제 문제를 담당하는 풍요부입니다. 생산 물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뻥튀기 하는 곳입니다. 그가 일기를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바로 그날 아침 진리부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날은 진리부의 직원들이 한데 모여 이분 증오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때 2명의 남녀가 들어옵니다. 한 명은 창작국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 당원이었는데 죽은 깨투성이의 검은 머리가 왠지 사상경찰의 끈아풀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였죠. 또 한 사람은 오브라이언이라는 고위층 내부 당원으로 어딘가 야비하면서도 묘하게 세련된 매너를 풍기고 있다고 느낍니다. 잠시 후 텔레스크린에서 기분 나쁜 기계의 굉음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분 증오가 시작된 것이죠. 스크린으로 인민의 적인 임마누엘 골드스타인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당원들의 야유와 혐오가 시작됩니다. 골드스타인. 그는 당의 순수성을 처음으로 모독한 인간으로 반혁명활동에 가담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용케 탈출한 변절자이자 반동분자였죠. 그의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형제단이 국가 전복을 꾀한다는 소문과 그 책으로 불리는 그의 금서가 은밀하게 읽히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죠. 2분째로 접어들자 증오는 광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 머리의 여자가 골드스타인을 향해 신들린 듯 악을 씁니다. 그리고 두꺼운 신호사전을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버리죠. 화면이 전환되고 검은 수염의 빅브라더의 얼굴이 스크린에 가득 찹니다. 사람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빅브라더를 외칩니다.
윈스턴은 그 모습이 마치 북소리에 맞춰 맨발로 춤추는 야만인의 합창 같다고 생각하죠. 그때 순간적으로 오브라이언과 눈이 마주칩니다. 오브라이언은 잠시 안경을 고쳐 쓰는 듯 하더니 그에게 짧은 무언의 눈빛을 보냅니다. 윈스턴은 그의 눈빛이 자신에게 보내는 암묵의 메시지였다 생각합니다. 그는 일기장에 큼지막한 글씨를 써내려갑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순간 윈스턴은 쏘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곤 일기장을 제대로 덮지도 못한 채 두려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다가갑니다. 상대가 옆집 파슨스 부인임을 확인했을 때 그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녀의 남편은 윈스턴이 일하는 진리부 동료였는데 하필 그가 없는 사이 싱크대에 파이프가 막혔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집에서 막힌 싱크대를 손보고 나오려 할 때였죠. 스파이단 놀이에 심취한 그녀의 아이들이 뛰쳐나와 그를 총살하겠다고 날뜁니다. 현관으로 향하던 그는 바로 그때 무언가의 목덜미를 세게 얻어맞죠. 그는 재빨리 돌아섰고 파슨스 부인은 고무총을 쥔 아들을 방문 안으로 다급하게 끌어당깁니다. 닫히는 문틈으로 아이가 골드스타인이라 외치는 순간 파슨스 부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윈스턴은 자신의 아이들을 평생 두려워할 저 가엾은 여자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조금 크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이단의 낌새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감시할 터였죠. 부모의 대화를 엿듣다가 사상경찰에 고발해버리는 꼬마 영웅들의 이야기는 일주일이 멀다 하고 타임스에 실렸으니까. 그때 텔레스크린에서는 자국의 군대가 영광의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긴급 뉴스가 요란하게 흘러나옵니다. 곧이어 엄청난 사살자와 포로의 숫자들이 화면 가득 나열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초콜릿 배급을 30g에서 20g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윈스턴은 이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서랍 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희부연 먼지 덩어리를 집어 겉장 위에 얹어놓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일기장을 움직였다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은 윈스턴은 구술 기록기를 앞으로 바짝 당겨 상부의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그 메시지는 옷자나 인용상의 실수를 바로잡으라는 간결한 지시였으나 실은 위조를 명령하는 교묘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빅브라더가 예측한 내용이나 당의 공식 발표가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과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일치하도록 수정합니다. 그렇게 정정된 내용으로 다시 신문을 인쇄하고 원래의 신문을 폐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증거자료가 남지 않도록 기억 통속으로 소각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그의 업무였죠. 이 같은 과정은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 전단, 영화에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죠. 윈스턴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식당은 길게 늘어진 줄로 시끄럽기 그지없었죠. 그곳에서 윈스턴은 조사국에 근무하는 동료 사임을 만납니다. 사임은 언어학자로 신어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는 지금 손질하는 제11판이 완성되면 이제 사람들은 다른 말은 쓸 필요가 없어질 거라 말합니다. 자신의 임무는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는 작업이라 말하죠. 그는 낱말을 없애는 건 대단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한 낱말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는 쓸모없는 것이라 말하죠. 이를테면 좋은의 반대말은 안 좋은이라고 하면 되고 강조하고 싶으면 더 좋은이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탁월한, 훌륭한 같은 구어가 굳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는 이 신어를 통해 사고의 폭을 좁히고 사상죄 자체를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 하죠. 세익스피어와 바이런도 사라질 것이며 존재하더라도 신어로 바뀌어 그 의미 또한 변화될 것이라 말하죠. 나아가 자유는 예속이란 우리의 슬로건도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유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윈스턴은 이 지나치게 지적이고 분석적인 인물에 대해 그는 언젠가 증발하고 말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윈스턴은 식사를 하며 왼쪽 식탁에서 떠드는 한 남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남자에 대해선 창작국의 요직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바가 없었으나 그의 말은 대충 골드스타인에 대한 비난과 사상범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주장하는 것들이었죠. 윈스턴은 쉴 새 없이 짓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임이 윈스턴에게 넌지시 말합니다. 신어에 오리말이란 단어가 있다고요? 오리처럼 꾀꾀거린다는 말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지닌 재미있는 낱말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적에게 사용하면 비난이 되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끼리는 칭찬이 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윈스턴은 다시금 확신합니다. 틀림없이 사임은 곧 증발될 것이라고요. 그는 영사의 강령을 신봉하고 이단자들을 철저히 증오했지만 그에겐 좋지 않은 평판이 따라다니고 있었죠. 불필요한 말을 너무 짓거렸으며 너무 많은 책을 읽었으며 예술가들이 드나드는 체스너트리 카페를 드나들고 있었죠. 체스너트리 카페는 반역자로 숙청된 인사들이 자주 얼굴을 비추던 장소였죠. 이때 그들의 자리로 파슨스가 다가옵니다. 그는 윈스턴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무례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함을 표하죠. 하지만 곧 그 아이들이 수상한 자를 미행하여 신고한 일을 떠벌리며 대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힘찬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풍요부에서 공지사항을 알리는 소리였죠. 내용인즉 생산전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소식과 함께 소비재 생산 통계에 의하면 생활 수준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이 향상되었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오세아니아 전역에 걸쳐 빅브라더를 찬양하는 열화 같은 자발적 집회가 일어났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윈스턴은 분명 기억합니다. 바로 지난주 초콜릿 배급량을 20g으로 줄인다고 보도했던 사실 의혹. 하지만 누구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죠. 텔레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풍요로운 수치들을 보며 윈스턴은 기나긴 겨울 찢어진 양말과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지독한 추위와 딱딱한 빵을 떠올립니다. 윈스턴은 아까부터 저쪽 식당 한 구석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딱정벌레처럼 낮은 자세로 작은 눈을 분주히 힐끔거리는 몰골을 보며 저 같은 유형이 부처마다 왜 그렇게 번식하는지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엄청난 통계 숫자에 감복한 파슨스가 입에서 파이프를 떼며 말합니다. 풍요부는 올해 아주 근사한 일을 해냈다고요. 윈스턴은 그때 누가 증발하고 살아남을지에 대해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2년 안에 그의 자식들은 파슨스 부인을 사상경찰에 고발할 것이고 그녀는 증발될 것이라고요. 사임도, 오브라이언도, 자신도 증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슨스는 무사할 것이며 오리처럼 꾀꾀거리는 저 남자도 무사할 것이며 주위를 흘깃거리던 저 딱정벌레 같은 남자도 절대 증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죠. 또한 사전을 집어던졌던 그때 검은 머리의 여자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윈스턴은 움찔하고 놀라죠. 옆 식탁에 앉은 여자가 몸을 반쯤 돌려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가 바로 그 검은 머리 여자였기 때문이죠. 그는 그녀가 언제부터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는지 불안이 엄습해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표정제를 지은 것은 아닌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죠. 표정제란 말 그대로 얼굴에 나타난 경련, 못마땅함, 의심 등을 포착하여 무언가를 감추려는 행위로 간주하는 것. 그것 자체로 처벌이 되는 무서운 범죄였죠.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호루라기 소리가 울리죠. 사람들은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다시 뿔뿔이 흩어집니다. 윈스턴은 별거한 지 10여 년가량 된 자신의 아내였던 캐서린을 생각합니다. 당은 그녀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아이가 없으니 별거를 권했죠. 그녀는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우아한 여자였으나 머릿속엔 당의 슬로건 이외에는 든 것이 없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가 손을 대기만 해도 불편한 듯 몸을 움츠리며 경직되었고 그러면서도 당에 대한 의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악착같이 아이를 원했죠. 만족을 위한 성행위는 반역이며 결혼의 목적은 당에 봉사할 아이를 낳는 것. 그뿐이었죠.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무상계급에 있다고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윈스턴은 언젠가 수백 명의 여자들에게서 터져나오던 그 함성을 기억합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오는 종소리의 반향처럼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 소리는 그의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죠. 드디어 노동자들이 일어선 것이죠. 수백 명의 여자들이 침몰선에 탄 승객처럼 비통한 얼굴로 아우성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가게의 양은 냄비를 사기 위해서였죠. 용케 구입한 여자들은 빠져나가려 했었고 사지 못한 여자들은 감춰둔 걸 내놓으라 주인을 겁박합니다. 한쪽에선 극악스러운 두 여자가 냄비 하나를 붙들고 아기다툼을 벌이고 있었죠. 윈스턴은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구역질을 참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순간 일이긴 해도 수백 사람의 외침이 저리도 굉장한 힘을 발휘했던가를. 그런데 왜 더 중대한 일에 대해선 그 같은 함성을 지르지 않는지를 생각합니다. 권력자들에게 프롤이란 태어날 때부터 열등한 존재. 마치 아르헨티나의 초원에서 소를 방목하듯 내버려두면 자신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갈 존재였죠. 그 마음에는 가사와 노동, 이웃과의 다툼, 유흥과 도박으로 채워져 사유도 회의도 없으며 노동량이 늘거나 배급량이 줄어도 원시적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 그만인 존재였죠. 당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칠 필요도 텔레스크린을 설치할 이유도 없는 존재. 자유로운 건 프로들과 동물들 뿐이었다고 윈스턴은 생각합니다. 그는 명백한 그 날조의 증거물을 30초 동안 손에 꼭 쥐고 있었죠. 영사를 반대하는 반체제 인물에 대한 대숙청이 있었던 1960년대 일이었습니다. 반역죄로 도피 중이던 존스 아런슨, 러더포드가 홀연히 나타나 자신들이 적과 내통했으며 당원들을 살해하고 반역을 도모했다고 자백합니다. 이들은 자백한 뒤 모두 사면되어 복직됩니다. 그들이 석방되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윈스턴은 체스너트리 카페에서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텅 빈 카페에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죠. 그때 텔레스크린에서 선정적인 노랫가락이 흘러나옵니다. 그때 러더포드는 울고 있었다고 윈스턴은 기억합니다. 얼마 후 세 사람은 다시 체포됩니다. 그들은 적국 유라시아와 내통했다는 혐의로 결국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의 비극적인 종말은 후세에 경고하기 위해 당사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바로 이날 윈스턴은 떨어진 서류 뭉치를 풀다가 우연히 그 속에 끼어있는 신문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존스 아런슨, 러더포드의 사진이 실린 기사였죠. 순간 윈스턴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들이 적국 참모를 만나 군사기밀을 팔아먹었다던 그날 그 시각. 그들 셋은 뉴욕에서 열린 행사장에 있었던 거죠. 그는 손에 쥔 그 신문 조각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억통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윈스턴은 정처 없이 걷다 체링턴 씨의 고물상 앞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는 단독행동 금지령을 위반하는 무모한 행동이었죠. 가게 문을 열자 머리가 희끗한 노인 체링턴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곳에서 윈스턴은 빛나는 유리문진 하나를 발견합니다. 체링턴은 그 유리 안에 있는 것이 산호라는 것이며 인도양에서 건너온 100년도 더 된 물건일 거라 얘기해줍니다. 미처 없애지 못한 과거의 한 조각처럼 그에게로 온 이 신비한 물건을 윈스턴은 사기로 합니다. 그리고 체링턴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는데요. 체링턴의 죽은 아내가 사용했다던 그 방에는 마호가니 침대와 벽난로, 그리고 안락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텔레스크린이 없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죠. 윈스턴은 한쪽 벽에 걸려있는 판화 그림 앞에 섭니다. 한때 교회였으나 폐허로 변해버린 성 클레멘트 대인이었죠. 함께 그림을 바라보던 체링턴이 추억에 잠긴 듯 오렌지 앤 레몬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체링턴은 다음 구절이 기억나지 않는 듯 노래를 멈춥니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만은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죠. 가게를 나오며 윈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맙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푸른 제복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그자는 다름 아닌 그 검은 머리의 여자였죠. 윈스턴은 이로써 그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가 윈스턴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윈스턴의 생각은 엉망이 됩니다. 얼른 뒤쫓아가 주머니에 든 유리문진으로 그녀를 해치워버릴까 하는 충동도 느끼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당장이라도 사상경찰이 들이닥칠 것만 같은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